수영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종목들이에요, 자유형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 수영 8개월 차 수린이입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모두 배우고 상급반에 올라갔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하나씩 건드리다 보니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럴 땐 도장 깨기 하듯 자유형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사고로 왼쪽과 오른쪽 다리에 불균형이 있는데요. 왼쪽 발목의 가동성이 오른쪽 발목의 60% 정도 나오고 근육량도 차이가 나서 평영이 일자로 잘 안 가집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차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체에 집중해야 할까요? 일단 8개월 차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모두 배웠다고 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하신다면은 그래도 운동 능력이 꽤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당연히 부족하죠. 처음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8개월 차 정도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형을 1부터 10까지 배워야 된다 그러면 아마 약식으로 1부터 3까지 배우고 배영 1부터 3까지만 배웠을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이라는 건 당연한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처음에 접영까지 배우죠. 그럼 다시 자유형부터 계속 반복 연습이에요. 처음에 수영 배우면 자유형 배우고 그 다음에 배영 배우고 평영 배우고 접영 배우면 수영 끝! 그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배웠으면 영어로 따지면은 이제 알파벳 배울 거예요. 알파벳 배웠으니 자유롭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접영까지 딱 배웠다고 해서 수영을 다 배운 거는 아니고, 보통 선수들은 한 가지 테크닉 종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0년 차 선수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고, 수영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딱 배움이 끝나지는 않아요. 배우다가 은퇴하는 게 수영이에요. 절대 끝나지가 않는 거고요. 네 종목을 골고루 하면서 즐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불균형이 오셔가지고 평형이 일자로 잘 안 차진다 하셨는데,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정상적인 밸런스가 아니라 사고로 혹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자를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언밸런스 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형 발차기 찰 때 이 한쪽이 안 차진다. 근데 안 차지는 게 이제 절대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쪽 역할을 이쪽이 해줘야죠. 결국에는 이쪽은 1이고 이쪽은 9가 되더라도 1, 9를 합쳐가지고 가운데 10으로 모아주는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10이라는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5, 5 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얘가 아무리 해도 1밖에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얘가 크기를 크게 가든 아니면 뭐 순서를 조금 엇갈리게 하든 해가지고 결국에 가운데 10으로 모아주는 거죠. 9란 역할을 얘가 대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체에 집중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발차기를 좀 균형을, 오균형이 아니라 딱 정확하게 가운데 10이라는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시고요. 만약에 이게 글로만 보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하체를 많이 쓰면은 더 발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상체에 집중하셔야죠. 왜냐하면 운동은 결국에는 뭐예요? 생활체육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엘리트 체육은 제 1번의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는 거지 건강이 아니지만, 생활체육에서는 건강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시려면은 발목의 가동성이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다. 그러면 상체에 집중하시는 게 그게 맞죠. 결국에는 목적은 건강이니까. 생활체육인 기준으로 음. 지금 질문 남겨주신 분처럼 막 다 즐기기보다는 딱 한 가지의 종목이라고 하나요? 예. 자유형이면 자유형, 뭐 평형이면 평형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나 음. 내가 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수 애들조차도 종목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네 가지 종목을 하다 보면 특별하게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있어요. 본인의 신체 구조나 능력에 따라서. 생활체육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유형을 많이 즐기시죠. 그 기준은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이 종목만 즐기세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그 종목만 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자유형이라는 기본 베이스에서 자유형을 하다가 접영, 자유형 하다가 배영, 자유형 하다가 평영 이렇게 즐길 수는 있어도 수영장 가서 접영만, 평영만, 배영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영, 평영, 접영은요 길어봤자 200m예요. 하루에 6시간, 8시간 운동하는 애들도요 200m 가지고 지구력 싸움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종목들이에요, 자유형보다. 근데 상대적으로 자유형도 힘들긴 하지만 좀 변형을 한다면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자유형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한 가지 종목을 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되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고 운동이 된다면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분은 이거 하세요, 이런 분은 저거 하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선수 애들도요,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하고 되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운동을 가르치다가 처음에는 4가지 종목을 골고루 시키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4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럼 얘가 어디에 재능이 있나라는 거는 운동 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여요. 선수 애들도 딱 봐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얘를 딱 평가해서 넌 배영이야, 넌 평영이야, 그러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은 본인이 잘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걸 잘할 줄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4가지 종목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체도 골고루 발달되고 근육 밸런스도 맞아 들어가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영 5년 차입니다. 저병 자유형 대시를 하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대시를 잘하는 요령이나 운동법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를 좀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케이스 거의 대부분이 발차기가 느려서요. 아니면은 발차기에 비해서 손이 너무 빨라요. 결국에는 발차기에 비해서 손이 빠른 경우, 발차기가 너무 느린 경우, 결국에 2가지 다 발차기죠.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뭐가 대시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직접 보면 발차기가 너무 느려서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한 요 정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에서 70%의 속도로 자유형을 하면 엔트리가 11자가 되는 것 같은데 100%의 속도로 무호흡으로 자유형을 하면 양손이 머리 쪽으로 모이면서 엔트리가 되네요. 교정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은 앞으로 11자로 다 1자로 잘 하는데 빨리 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테크닉을 연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드릴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근데 이 드릴은 천천히 하면서 내가 테크닉을 정확하게 이제 습득을 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할 때는 잘 되는데 빨리 할 때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 당연해요. 당연히 빨리 할 때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훈련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건데, 천천히 하면서 배운 테크닉은 처음 초보자 때는 효과적으로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하면서 배운 거는 천천히 할 때만 효과가 있어요. 천천히 했을 때 내가 습득한 거를 속력을 높이면서 점점 완성을 해가야 돼요. 처음에 천천히 하면서 했던 테크닉을 완성을 했다면 그보다 조금 빠른 속도에서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에 따라서 타이밍 다르고 근육 쓰는 패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에서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드릴이나 다른 방법으로 테크닉을 연습했다면 그걸 그대로 내가 빨리 하면서 써먹을 수 있게 또 연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드릴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을 하고 나서 실제 내가 수영할 때 실제 속도에서 테크닉을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DPS라는 연습이 있거든요. DPS가 뭐냐면은 한 번에 많이 가는 연습을 해요. 이때 속도별로 DPS를 줘요. 이 정도 속도에서 DPS 연습, 좀 연습하다가 속도를 높여서 DPS, 속도를 높여서 DPS, 이렇게 속도별로도 테크닉을 연습을 하거든요. 이분은 아마 천천히 할 때 연습은 되어 있는데 빨리 할 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은 많을 거예요. 천천히 할 땐 되는데 빨리 할 때 안 돼요. 빨리 하면서 하는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되게 운동에서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 처음 배울 땐 좋아요. 그리고 다시 뭔가 수정할 땐 좋아요. 수정이 됐으면 속도를 높여서도 연습을 해야 된다. 수영 배운 지 1년 정도 되어가는 50대 여성입니다. 에어로빅 할 때 무릎, 발바닥이 아파서 무리가 덜 간다는 수영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요즘 평영, 한팔 접영, 팔 꺾기를 배우는데 무릎, 발등 가운데부터 발바닥 가운데까지 빙 둘러서, 어깨는 날개뼈 옆에서 안쪽으로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자세가 잘못되어서 그런 걸까요? 다스리며 계속 수영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계속하다 아픈 건 아닌지 어떻게 강화하며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무릎에 좀 무리가 덜 간다 해서 수영을 시작하신 거죠. 근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날개뼈가 이제 견갑골 얘기하는 거죠. 견갑골이 아프신 것 같은데 자세가 잘못됐거나, 수영 선수 애들도 혹은 일반 분들도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이제 어깨죠. 수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글만 봐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등이 약하신 거예요. 근력이 살짝 예, 부족하다. 근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날개뼈라고 하셨는데 이 날개뼈 뒤에가 아프신 거는 견갑골 주변의 근육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영은 아무래도 그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리가 돼서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근육을 좀 많이 풀어주시면서 그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지만 보강이 되실 거예요. 이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발등 가운데부터 발바닥 가운데까지 빙 둘러서 아프다. 이것도 약간 발목 쪽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부분이 아프잖아요.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발꼬락이 저리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잖아요. 그쵸. 여기 다리 쪽으로 그쵸. 해가지고. 네네네. 그런 것처럼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딱 거기가 뭐가 문제있지가 아니라 왜 여기가 저리고 아플까? 병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컴퓨터 많이 하시면 목 아프잖아요.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네. 어깨 아프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편도통까지 오잖아요. 맞아요. 예, 편도통이 왔다고 해서 지금 내 뇌에 문제가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영장 가면 립플레어가 유독 심한 분들이 있는데 립플레어가 수영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왠지 코어 부족, 지나친 어깨 근육 등 수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수들은 따로 훈련을 하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영은 흉곽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가 리플레이어, 정말 저도 오랜만에 듣는 용어예요. 지난번에도 의학 용어들이 좀 많이 섞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저 그 전공은 아니에요. 저는 운동생리학 전공이고 의학 전공은 아니고, 과거에 제가 의학 전공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말았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의학 전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리플레어 현상이 뭘 얘기하냐면 갈비뼈가 약간 벌어지는 거를, 그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정상적인 수준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골반하고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 횡격막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횡격막 골반이 안 좋으니까 코어도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요, 복시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복근에 압력을 줘가지고 여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운동으로도 이 안에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 복압력이죠. 복압력, 그 압력을 줌으로써 몸을 정렬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분명 영향을 미치긴 해요. 분명 영향을 주고요. 따로 이거에 대해서 따로 훈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선수들도.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병원 다니는 선수는 제가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딱 한두 명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은 기본적으로 흉곽 호흡보다 복식 호흡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영의 자세는요, 우리가 흉곽 호흡이라고 하면은 가슴을 크게 열고 배를 넣은 상태에서 호흡이 기본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흉곽 호흡법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복식 호흡도 해야 돼요. 어느 호흡이 더 좋냐가 아니라 우리가 극한까지 가죠. 극한까지 가면요, 두 가지 호흡법을 다 사용해서 최대한 펌프질을 해야지만 버틸 수 있는 거지, 복식 호흡만 하고 흉곽 호흡 하는 거는 아주 낮은 강도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수영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은 뭐 코어가 맞아요. 잡히긴 잡혀요. 그리고 흉곽 호흡을 추종하는 분들이 있고 복식 호흡을 추종하는 분들이 있죠. 추종 맞나요? 그 단어? 쫓아간다는 말이죠. 네. 두 분들의 분류에서 얘기하는 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 운동은 빠르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세는 흉곽 호흡 자세하고 비슷하긴 해요. 저는 수영 선수들의 보조 운동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 수영 선수 출신들에게 그리고 몇몇 현역 선수들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꽤 긴 거리의 달리기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줄곧 장시간 러닝이 수영 선수들에게 정말로 퍼포먼스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0m가 넘게 운동을 하는 수영 선수들의 심폐지구력은 이미 최상급이니 굳이 심폐지구력 단련을 위한 러닝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상 보조 운동은 수영 선수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거리 러닝 또한 그런가요? 과거에는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장거리 달리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시기도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그걸 이용했었죠. 하지만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육상에서 단련된 심폐지구력이 수영에도 효과적일까? 효과는 미미하다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리기가 좋은 운동이냐? 바로 하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를 깨우는 데도 좋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벼운 달리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장거리까지는 아니고. 장거리까지는 아니고. 근데 가볍게 뭐 장거리라 해서 4km, 5km 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운동만 하게 되면요, 신경계가 거기에 적응하는 경우가 있고 또 피로가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운동으로 그거를 깨워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가 나쁜 거는 아니고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급에 있는 선수들이 장거리 달리기로 심폐지구를 키운다?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별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하체나 신경계 그쪽 발달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 운동으로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주 가볍게 뛰고요. 나머지를 또 보강 운동으로 더 대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린 선수들, 지금 아직 체력이 다 발달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은 과도한 장거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달리기가 상당히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아직 수영도 완벽하지 않고 근력도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기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은 맞아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비효율적인 운동이 되는 건 맞죠. 이분은 학생이라겠죠. 선수 아닐까 혹시? 장거리 훈련 시키고 있는 팀에 장거리 달리기 시키는 팀에서 지금 저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살짝 지금 말을 조심하게 되네요. 네, 뭔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수영 선수들을 위한 보조 운동을 가르쳐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은 학생분이 아닐까라고 네, 그쵸. 이제 감히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러면 이런 수영 선수들이 보통 어떤 보조 운동을 많이 해야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반대 운동이요. 수영과 반대되는 예, 운동이죠. 뭐냐면은 수영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앞으로 젖는 동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저으면서 대흉근이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등 근육이 약해져. 오히려 등 근육이 되게 발달될 것 같죠. 앞에가 타이트해지고 등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 선수라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근육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등 근육이에요. 밴드로 우리 등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힙에서 모든 파워가 집중되기 때문에 힙이 약하면 나머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은 등, 코어, 힙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세 가지는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남는 시간에 혹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부가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이 세 가지 운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힙은 이제 골반도 다 해당되겠죠. 그 운동을 하는 게 수영에서는 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인들도 비슷하게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그 수영의 단점은 뭘까요? 수영의 단점이요. 누워서 하잖아요. 아, 중력을 안 받고 부력을 받아요. 계속 떠 있어야 되는. 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골밀도에 도움이 돼요. 근데 운동끼리 비교를 해보면 수영이 골밀도 향상에는 살짝 약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다른 운동하고 특히 육상하고 비교해보면 하체 쪽의 골밀도의 향상이 육상보다는 약해요. 그러면 수영을 하면서 걷기나 육상하고 같이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럼 육상의 단점은 무릎이 많이 다칠 수 있죠. 연골 문제. 예. 그리고 하체에 집중이 되어 있죠. 상체보다는. 네. 테니스는 팔. 그렇죠. 한쪽 팔만 이용하다 보면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거. 그쵸. 하지만 되게 민첩성 있게 움직이고 상당히 강도 높은 운동이기도 하죠. 모든 운동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운동을 하면은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의 운동도 가볍게 해준다면은 정말 완벽한 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영하고 조깅하고 조합을 하시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오늘의 질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질문을 하면서 요즘 질문은 과거에는 이제 먼저 주시면 정리를 해서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현장에 오면 바로 주시죠. 현장에 오면 바로 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조금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모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말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경청을 잘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